가지문. 자, 가지문은 일단 들어가기 전에 내가 불러주는 거 써놔, 얘들아. 박재가와 이덕무 견해 차이. 박재가와 이덕무 견해 차이 플러스 북학론 형성 배경 써놓으세요. 지금 가지문의 핵심은 뭐냐면 18세기 북학파의 북학론이라는 걸 소개를 하는데 그 대표주자가 두 명이에요. 박재가, 이덕무 두 명이 있고,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이 중요하겠지, 그치? 공통점도 있겠지만 이 둘의 견해 차이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 다음 북학론이 형성된 배경은 무엇이 있던 것이냐, 이런 거 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지문의 제목은 요거예요. 박재가와 이덕무의 중화관이 제목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 제목을 쏙 뺀 상태로 본문만 여러분에게 제공을 했지만 실제 제목을 알면 우리가 뭔가를 예상하고 해석하는 여지가 더 커지겠지, 정확하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아, 두 명이구나. 이 둘의 차이점. 배틀 붙었고, 얘네들의 중화관이 뭐야?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걸 얘네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죠. 그지? 그러한 견해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현빈이가 읽자. 네, 자, 일단은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 밑줄 쫙, 이게 북학이에요. 청의 문물 제도를 수용하자. 이게 바로 북학이에요. 자, 18세기 조선 후기 청을 대하는 두 가지 관점, 북벌, 북학. 북벌은 청을 무력으로 쳐서 자존심을 회복하자라는 의견인 거고, 북학이라는 것은 야,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야, 청나라 배워야 돼 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북벌은 야, 청 치자, 얘는 청 배우자. 그럼 뭐야? 우리는 지금 북학을 논하는 자리예요. 북학을 논하는 자리고, 이렇게 말하는 북학파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중요해? 다 필요 없고 실용적인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야, 다 필요 없어. 뭐 그렇게 명분을 다 따지고 앉아있냐, 뭐 자존심 어쩌고. 야, 다 필요 없고 실용주의. 즉 얘네들은 실학을 중시하던 인물과 일맥상통합니다. 실학은 다른 말로 이용후생, 실사구시 이런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학파들 중에서도 나뉘게 된다 하는 거야. 박재가와 이덕무의 의견이 비슷한 듯 미묘하게 달라요. 이게 바로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한 게 연행가, 요런 거. 일동자, 아니 일동 아니구나. 연행가, 요런 거 있을 거야, 그치? 청의 문물 제도를 수용하자. 청의 문물 제도가 어떻게 선진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의 문물 제도가 이제 나 지문에서 등장하고 나올 거예요. 청은 상업을 중시하고요, 무역도 강조하고 선진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북학론을 구체화했다라는 게 무슨 뜻? 청나라의 문물을 좀 받아들이자, 배우자, 이런 식의 시각이래요. 그 다음 여기서 말한 이들이 누굴까? 박씨, 이씨, 박재가, 이덕무겠지 뭐. 개인적인 학문 성향의 관심에 따라서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어. 그 다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문명의 척도 중화관념, 그지? 중화관념이 이들한테는 다른 비중으로 언급이 됐어. 왜? 그러니까 제목이 뭐다? 중화관. 이게 더 중요한 단어라니까. 박재가와 이덕무의 중화관,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두 명이 중화관념에 대한 비중을 얘기하는 거야. 중화관념을 전제로 볼 것이냐, 뭐 이런 식의 학교 선생님이 해석을 했었어. 어쨌건 이 중화관념에 대해서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에 따라서 청나라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르게,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청나라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면, 네, 박재가 동그라미 북학의 써놓으시고, 이덕무 입연기. 네, 그렇지만 이제 이덕무의 입연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언급이 많이 되진 않는데, 북학이는
수능 지문의 보기 속에 북학이가 언급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나랑은 그 북학이도 같이 볼 거예요. 선생님 문제 속에 넣었어요. 어쨌건.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어떤 차이? 얘네 둘의 중화관. 중화관에 의해서 청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두 인물의 가치가 다르게 언급이 되는 게 나올 것이고, 요 다음 문단은 박제가의 이론을 소개하는 구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문단 이덕무 네모치시고, 지금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는 박제가에 대한 이론을 소개할 거고, 그 다음 문단에서 이덕무는 했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총 3개의 문단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야? 1번 문단 북학파 배경 설정, 2번 문단 박제가 이론 소개, 3번 문단 이덕무 이론 소개 될 것이에요. 그쵸? 자, 우리 박제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분석하고 있거든. A가 아니라 B. 그럼 박제가는 B야. 그치? 박제가의 생각은 B인데 중요한 건 이런 구조가 있을 때, 비문학 독해하는 방법이요. 이런 구조가 있을 때 우리는 문단을 보면 사이즈가 딱 나오잖아요. 3번 문단은 이덕무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딱딱딱 B만 건져가는 게 아니라 A가 아니라 B? 그럼 A는 뭐야? 왜 굳이 비교를 해? 얘는 누구 거라서? 얘는 이덕무 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홍단희 선생님도 이거랑 비슷한 내용을 지적을 해줬어. 뭐였지? 절대성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절대성이라는 게 나오면 상대적인 거라는 개념을 또 알아둬야 돼. 이런 식의 멘트를 쳤거든. 항상 이 두 개를 비교 분석하는 글에서는 이 박제가라는 애가 요거 하나를 가져갔다. 그럼 나머지는 뭐야? 상대방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는 청의 현실을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으로 보았대요. 그럼 얘는 이덕무는 어때? 단순 현실. 청이라는 현실이 단순한 현실이고, 박제가는 조선의 지향점, 절대 가치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뭐야? 청을 물고 빨고 우쭈쭈 엄청 하는 애가 박제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조선이 지향해야 할 가치 기준이었어.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조선은 앞으로 청나라처럼 돼야 돼. 청나라를 닮아가야 돼.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가치 기준이야 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네, 그 다음. 그치? 특정 관점이 뭐겠어요? 청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절대 가치고 기준이고 플러스고, 플러스 관점에 따라서 선택 및 주상화된 것. 그럼 박제가의 청나라는 어때? 주상화. 주관적인 청나라의 모습인 거지. 그럼 이덕무의 청의 모습은 어떠겠어? 그냥 객관적인 관찰이 들어가는 거겠죠. 박제가의 청에 대한 현실은 특정한 목적 플러스 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왜 청에 대해 우호적이야? 청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절대 가치니까. 그러니까 얘를 추상하고 주관적으로 우쭈쭈 플러스 완전 최고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여기서 중화라는 것을 청이랑 동급으로 놓으시면 안 돼요. 중화라는 게 뭐야?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라는 게 중화거든? 근데 여기서 중화가 청이 아니야. 뭐야? 명나라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화관이라고 할 때 청인지 명인지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중국은 아까 전에 우리 수업할 때도 나왔지만 명나라에서 세력이 점점 쇠퇴해서 청나라로의 교체기에 놓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군사를 보내서 도와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조선인들은 명나라에 대해서 의리를 지켜야 돼. 플러스 태도를 견지해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애들은 야, 언제까지 난파되는 배 위에 올라타 있을 거야.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새로운 센세이션 떠오르는 샛별 청나라에 탑승하자. 이게 북학파라고. 알겠지? 그러면 지금 봐봐. 박제가는 어떤 생각을 한대요? 중화를 보존하고 있는 게 명나라가 아니래. 그치? 중화를 보존하고 이어갈 수 있는 건 청나라밖에 없다. 계속 얘는 청나라 우쭈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절대성. 그럼 여기서도 여기서 절대성 여기 들어가. 그럼 뭐야? 상대성은 여기 들어가야지. 왜? 배틀이니까. 짝꿍이니까. 네, 그 다음 자,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그럼 뭐야? 이덕무 파트는 조선의 독자성을 인정한 거. 그치? 박제가는 조선의 독자성이라고도 보고 혹은 고유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은 중화와 합치되어야 돼. 조선, 중화, 완벽하게 일치. 중화가 더 크다. 조선은 그 아래에 있다. 우리는 쟤네 따라가야 돼. 이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비굴한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중국이 최고야. 어떤 게? 청나라가 최고야. 그러니까 어떻게? 야, 조선에 고유한 거, 야, 우리 이렇게 강조하지 말자. 야, 조선의 한복? 야, 귀찮으면 치파온가? 뭐지? 여하튼 그거 있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야,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고유성과 독자성을 강조해. 중국이 최고인데 중국 따라가자고. 요 얘기예요. 자, 여기 봐봐 얘들아.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 얘는 이덕무가 아니에요. 자, 지금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 왜냐면 북학이라는 것에 북학파에 속했던 애들은 기본적으로 뭐야? 청나라를 배우자야. 그지? 청나라를 배우자 쪽이기 때문에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기존의 주류 세력은 뭡니까? 그 전부터 이어져서 기존의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 실학자 이전의 사람들 누구야? 성리학자들. 그지? 그럼 얘네들은 기존의 주자 성리학자들, 조선 전기에 이런 사람들은 계속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하고 있다고. 야,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지. 실학이 뭔 말이야? 북학이라니 헐. 이런 식의 멘트를 얘네가 치고 있다고요. 그지?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서 박제가는 뭐라 그랬어? 박제가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100년이 지나면 소멸될 거야. 의리 따위 개나 줘버려. 됐죠? 그럼 여기서 의리라는 게 뭡니까? 명분이겠지. 북학파는요, 여기다 쓸까? 명분과 실리 중에 뭐를 선택하는 걸까요? 북학파는 실리를. 실제 이익을 선택하는 애들이 북학파야. 명분은 이름값이고. 알겠어요? 허울뿐인 이름인 거고.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애들은 명분을 중요시하는 애들인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그러한 의리 문제는 명분은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진다? 되게 예리하다. 그죠? 진짜 사라지지. 그러니까 실용적인 게 중요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나라의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실리라고 볼 수 있겠지. 명분과 실리 중에 얘가 실리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나왔네. 주자학자들 왜 나왔겠어요? 아까 전에 요거 설명하느라고 나왔겠지. 주자학자, 성리학자, 조선 전기의 양반 사대부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이익 추구, 바꿔 말하면 실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바꿔 말하면 주자학자들은 명분을 따랐다. 주자학자들은 실학자와 반대됐다. 북학파 아니다. 주자학자는 누구를 따라? 청과 명 중에 명을 따르는 애들인 거지. 됐어요? 네, 그 다음 박제가는 이익을 왜 무시해? 이익은 플러스 좋은 건데, 이거 인간의 욕망인데 플러스인데, 실학자들의 생각이 실용적인 학문이니까 이익 주고 긍정 맞아요. 그 다음 오늘은 그것에 대한 복습 한 다음에 3번 문단 이덕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제가와 이덕무를 비교를 했죠. 자, 중요한 것은 얘네 둘은 차이점만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얘네 둘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결국 누구냐? 북학파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란 뜻입니다. 북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결국은 이게 뜻하는 게 뭐야? 배우자, 성을 배우자.
실학사상을 얘기하는 거라서 얘네는 결국 실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저번 시간에 요거 들어가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다라고 얘기를 했어. 제목의 의미 했죠. 그러면 제목에서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게 사실 북학은 이미 끝난 거예요. 북학이 뭔지 다 아니까. 북학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중화관이라고 얘기를 했지. 박재가와 이덕무가 중화에 대해서 각각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얘네는 길이 달라지는 거야. 생각이 똑같으면 같은 길을 가는데 생각이 다르니까 갈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생각이 다르지? 박재가는 청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땠어요? 조선의 지향점이고 가치고 기준이고 절대선이고 보편적인 진리고 막 말을 더 덧붙이자면 즉 청을 그냥 우쭈쭈 최고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즉 청나라는 중화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필기를 예쁘게 잘하세요. 자, 청나라가 중화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관이쌤이 또 필기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관이쌤이 그 당시에 명은 한족의 후에 청은 여진족의 국가, 여진족이 세운 나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즉, 명에서 청으로의 정권 교체기에서 여진족은 오랑캐가 세운, 그지? 여진족이 오랑캐가 세운, 이렇게 변방에 세운 국가라는 뜻이니까 이 자체가 존명대청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우리 박재가 어떻게 했습니까? 청은 중화가 보존되어 있어. 청이 플러스야. 우쭈쭈 플러스라고 요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 그러니까 박재가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청은 무조건 플러스.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박재가는 요 청에 대해서 야 얘는 절대가치야, 최고봉이야, 요런 식의 멘트를 쳐줬던 사람. 그래서 특정 관점에 따라서 선택된 추상화된 요런 코멘트를 쳤습니다. 특정 관점이 뭐예요? 중화 이꼬르 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청나라는 어때? 추상적인 절대 가치가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이라는 게 추상화된 절대 가치야. 미적인 세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런 게 나오면 짝꿍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덕무가 바라보는 청은 단순한 현실이고 라는 말을 했습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을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미국을 플러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소에 말을 하는 거야? 야 너 미국 갔다 왔냐? 부럽다. 야 미국 이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안 갔다 왔어. 그냥 미국이 좋대. 그러면 야 쟤 미국이래. 야 글로벌하다. 야 미국도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치? 미국물 좀 먹었네. 그럼 뭐야? 그냥 무조건 추상화된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고 플러스고 최고봉이고. 그치? 근데 어떤 사람은 미국을 한번 갔다, 둘 다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갔다 와서 현실을 다 아는 거야. 미국 중에서도 주에 따라 다 다르잖아. 어떤 미국의 어떤 특정 주에서는 시골 깡촌이고 배달도 없고 햄버거 가게 가려면 몇 시간 동안 가야 되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깡촌이에요. 그치? 그럼 걔는 뭐야? 야 뭐 그렇게 웃긴다. 걔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현실로 바라보게 되는 거고 실체를 알고 있는 거고 딱 봤더니 좀 부정적인 것도 있는 거고. 이해가 갔습니까? 근데 얘는 그냥 무조건 야 플러스 추상적으로 플러스로 인식한다고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박재가가 생각하는 조선은 청을 지향하고 나중에는 합치돼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야 미국, 야 우리나라도 미국 같아져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고. 자, 그래서 조선에는 독자성 따위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결국은 청을 닮아가야 되니까. 근데 얘는 봐봐. 그치? 얘는 봐봐. 미국이 깡촌이고, 야, 우리나라 나는 배달 안 되는데 못 살 것 같아. 배달 얼마나 좋은데 여긴 배달도 안 돼. 그치? 그럼 뭐야? 조선의 독자성을 버리고 얘네 따라가? 아니지. 우리 거 좋은 거 남겨두고 저게 더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재가의 이론에서는 절대성이 두드러집니다. 최고봉, 최고선은 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상대성이 두드러진다라고 얘기를 했지. 상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는 어떤 국가가 있던지 간에 그 중에 최고가 청이야. 청.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게 있어도 다 각각. 무슨 말이냐? 아프리카, 미국 단순 비교했을 때 여기서는 미국이 최고지. 여기서는 미국도 아프리카도 다 각각 나름의 문화를,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
여기서 야 아프리카 미개해, 더러워, 가난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야 아프리카도 그 나름의 독보적인 독자적인 우리가 존경할 만한 뭐 본받을 만한 문화를 소유하고 있어. 다 각각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요 밑에 보면 의리와 이익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의리가 뭐다? 명분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고, 이익은 실리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박제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명분, 어떤 의리? 명나라에 대한 거.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100년인가 10년인가 100년이겠지? 100년도 안 가서 없어질 거야. 모든 사람, 대세는 명나라 따위는 아니고 어쨌건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생각하는 사람 없이 그냥 자연스레 소멸이 될 거고, 우리의 본초적인 원래 원초적인 욕망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용후생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실학사상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학자들은 명분을 마이너스로 보고 실리를 플러스로 보는 거지. 근데 우리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는 달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주자학자들과는 달리 박제가 아는, 그럼 주자학자와 박제가 아는 대조적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점이 있죠? 그게 바로 명분과 실리를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주자학자는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명분이 플러스. 실리가 마이너스라고. 그치? 근데 얘는 반대라고. 명분이 마이너스, 실리가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번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박제가와 이덕무의 중화간이 가장 중요하고, 요것은 이덕무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박제가가 저술했던 책이 북학의고, 이덕무는 이병기인데, 북학에는 수능 문제 속에 보기 예문으로 이렇게 맛배기로 살짝쿵 한 문단 들어가 있지만 이병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북학에는 중요한데 이병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출제자는 우리 홍관희 선생님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선생님이 나중에 함정 혹은 뭐 비포 시험제는 요거 같이 따가지고 비교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지문 자체에서는 이병기의 비중이 없습니다. 보자. 이덕무는 이병기를 저술하면서 정의현실을 객관적인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자, 지금 요거 3개 써놓은 거는 이덕무 파트에서 쓴 게 아니라 요 녀석이랑 비교하면서 박제가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박제가는 A가 아니라 B 할 때 A 부분을 반대 짝꿍으로 써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덕무를 읽으면서 요 3가지 조항이 맞나 틀린가 비교를 이렇게 또 해볼 수가 있겠지? 정의현실을 객관적인 태도로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얘는 뭐야? 객관적? 그러면 또 반대로 박제가는 주관적. 근데 추상과 주관은 뭐 비슷한 말이니까요. 그죠?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면서 그는 황제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태도로 단순 현실을 태도, 기술하였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적인 묘사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잘 정비된 마을이 어디야? 청나라. 조선 아니고 청나라 거를 이렇게 말을 기술을 하면서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어디에서? 이병기에서. 그러니까 이병기는 그런 뜻이겠죠? 연행, 청나라를 들어가다 뭐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연행과 뭐 비슷한 의미겠죠? 어쨌건 지금 거기에서도 이덕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대? 청나라에 대한 걸 묘사를 하면서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려고 마을 청소했던 거야. 우리도 왜 학교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교육감이잖아. 교육감님 방문한다 이러면 막 학교에서 막 대청소 다 시키고 막 정비하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일련의 작업들. 그것처럼 여기서 이덕무라는 애는 이러이런 모든 것들이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라고 얘기한 건 뭐야? 이덕무는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민생. 박제가는 그럼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얘는 민생이 중요하다. 민간의 생활, 사람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럼 선생님 박제가는요? 민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민생을 마이너스라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고 그냥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얘는 이거 싫어해, 이거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이렇게 가지 말고 얘는 요건 언급을 안 했더라? 관심권 바뀐가 봐 요렇게 얘는 요게 관심이 되게 많았대, 고려사항이었대. 요것도 요 정도의 차이점. 하지만 청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최초로 공통점 나왔네요.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그럼 뭐야? 우리 아까 봤던 요거 있죠? 그치?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똑같네요. 이용후생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 왜? 실학이니까. 실학자니까. 북학하니까. 그죠? 실용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하지만 했구나.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태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덕무에서는 또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처음 보는 낯선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 이덕무 평등견? 그게 뭐지? 내가 볼 땐 한자가 없기는 한데 견이 볼견이라는 한자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등하게 본다라는 뜻이지. 내가 아까 상대성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을 거예요. 상대성은 미국이나 프랑스나 스페인,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어떻다? 다 각각 똑같다. 나름의 독자적인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누가 중요하고 우열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 이게 뭐야? 평등하게 바라보는 관점인 거지. 그치? 그래서 박제가는 아니구나. 이덕무는 평등견이라고 그치?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태도를 바탕으로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가인 선생님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게? 평등견에다가 상대성 인정이라는 코멘트를 써놨지롱. 관이쌤이 요거 똑같다라고 봤지롱. 내가 말한 게 그거예요. 평등하게 바라보는 태도.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라고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과 청은 구분이 되지만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야? 똑같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조선이 여기 있고 청도 여기 있어. 서로 반대, 치고받고 요것도 아니고 그냥 각각 고유하게 존재하는 거. 근데 박제가는 그럼 뭐예요? 여기 청이 있고 조선은 청을 닮아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되고 속국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상대주의 사대주의까지 너무 막 심하게 가지 마시고 그냥 두 개를 그래서 박제가는 청을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점점 우리가 같이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청을 받아들여서 점점 하나가 되자 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덕무는 각각 존재한다 이런 뜻인 거고, 즉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독자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 가로 묶으시고 마이너스. 여기서 말하는 만주족이 여진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얘네들의 중화가 아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지. 어떻게? 박제가는 중화를 뭘로 보았다? 중화 이꼬르 청. 그치? 박제가는
중화의 중심이 청이었던 거고, 이덕무는 중화의 중심이 명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청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죠?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뭐라 그랬냐면 중국인들의 겉모습이 만주족처럼 변화되고 있더라. 여진족 청나라를 닮아가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왜? 이덕무에게 있어서 아까 말했지? 중화의 중심은 명이었기 때문에. 그치? 지금 현재의 청, 현재의 모습은 어떻다는 소리야? 중화가 변질되어 있다. 왜? 이덕무에게 있어서 중화는 이꼬르 한족의 후의 명이었기 때문에 중화가 변질되어 있어. 왜? 지금 현재 중국 국가에서는 만주족의 겉모습을 닮아가는 행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변질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통한 감정을 토로한 거 마이너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이덕무의 한계, 모순. 자기가 말한 주장과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말한 주장이 뭐야? 야,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거 취하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이익이 되는 거야? 그죠? 다시 또다시 명분을 찾는 행위잖아요.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 요게 나왔네. 그지? 대놓고 말했네. 그러면 중화가 요거 팩트구나, 요게 가장 중요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그치? 그럼 이거는 또 실학자가 아니라 주장학자의 태도랑도 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덕무의 한계라고.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제시한 인식 태도는 플러스, 벗어나는 모습 마이너스. 그러니까 벗어나는 모습은 어떻다? 절대로 실학적이지 않고 이용후생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더라.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가지문은 이렇게 끝났고,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의 이론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지문을 가게 될 것인데요. 나지문은 학교쌤이 그렇게 필기도 많이 안 해주셨고 수업도 안 하셨고, 그 다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짚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칠판에 판서 없이, 헷갈리는 부분이 없어서요, 판서 없이 그냥 한번 쫙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일의 발전, 경제 발전 정점에 달해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전기시장, 인구 100만 대도시, 여러 단계 시장, 금을, 연결, 국내 교역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관이쌤 연행과 필기가 되게 심도 깊은 반이 있다. 우리 연행과 필기한 거 자기 거 잘 생각해봐요. 자기 거 잘 생각했을 때 기준 이것만 사면 돼. 은자의 요필기 있는 반과 없는 반이 차이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은자의 요필기가 있는 반은 이거 수업하기 전인 것 같고, 은자의 요필기 있는 반은 수업하고 나서 보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은자가 18세기 중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연관, 이런 코멘트. 보통 그거 없지, 그치? 내가 그래서 그 전에 받았던 연행과 필기에는 그거 되어 있는 친구 한 명도 없었는데, 어제 수업 들어갔는데 어제 수업에서는 그 연행가가 요 녀석이랑 관련시킨 필기가 곳곳에 몇 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필기를 좀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추가된 필기는 공유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필기를 받아간 친구랑 마지막에 받는 친구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필기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은 처음에 받아간 친구가 손해잖아.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정리했다가 직부 때 말을 해줄게요. 알겠죠? 직부 때 함정 문제, 직부 때 여러분한테 말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필기에는 거기 은자의 이런 국학과 관련된 필기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필기되어 있으면 학교 선생님이 이거랑 연계시켜서 접목시켜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어쨌건 네 번째 줄,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 관이쌤이 자명종, 자명악이라고 해가지고 자명악이 오르골이고, 그
그 오르골은 사치품이고 요때는 사치품 교류가 있었다. 이 필기가 있다니까. 이렇게 뭐지 그지? 그럼 우리 반 그 필기 있는데? 그러면 요거랑 관련시킨 해석을 들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청나라는 어떻다? 중국은 어떻다? 명대 이래로 최고 발전, 경제의 부흥, 그리고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무역으로까지 확대된 건 플러스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이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배계층 위주의 시장만 한정적으로 있었다면 지금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물류가 확장되었다. 거래가 많아졌더라.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여튼 무조건 조직이 생기는 건 되게 좋은 거야. 조직, 조합 이런 거. 신용기관 같은 거는 요새 말로 하면 은행이에요. 요 당시엔 은행이라는 말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거.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지우기가 귀찮네. 자, 중국의 경제 발전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외 무역이라고 얘기했죠. 자, 지금 두 가지를 그냥 1번, 2번 간단히 쓸게요. 대외 무역, 두 가지야.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두 가지 가장 핵심 요소는 대외 무역과 은인데 이 대외 무역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박지원도 이덕무, 박제가처럼 이용후생적인 태도를 말했던 실학자인데 박지원이 자기의 소설 허생전이라는 소설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좁구나, 내가 돈 만냥을 가지고 이거 다 샀더니 나한테 경제가 좌지우지 되는구나 하면서 그 소설에서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으로 언급했던 게 대외무역이었어요. 한정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뻗어나가야 한다. 일본과 교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 중국은 이미 그거 하고 있었다.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은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과 상품의 세계적인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은 결국 화폐,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상품 경제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는 데는 돈의 유입이 중요하다. 물론 이게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요새 상황이랑 비교를 좀 해줘 볼게. 요새 아파트 값이 되게 폭등했다라는 소문은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비단 요 이유 하나 때문은 아니야.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가에서 토지보상금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우리가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뭐 미사 이렇게 뭐 척박한 데를 완전 거기다 아파트촌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뭐 미사 이번에 뭐 가밀지구 뭐 그다음에 LH에서 뭐 이번에 뭐 땅 투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국가에서 신도시 도시 집중화 현상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신도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그거 나한테 팔아. 내가 여기 아파트 지을 거야. 내가 여기 철도, 기차, 전철 깔아가지고 서울권에 있는 사람들 좀 분산시키려고 그래. 좀 싼 가격에. 야 이거 너네 땅을 내가 사겠다. 원래 얼마니? 100원. 그래? 100원이야? 내가 800원 줄게. 이런 식으로.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지. 갑자기 돈이 엄청 많아지는 거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서울의 아파트를 사면서 아파트 가격이 뛰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은을 매개로 한 과세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은이 유입됐어요. 얘는 결국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이 많아지면 가격의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물가가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게 경제 성장 발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또 가뜩이나 또 어땠어요? 자급자족 물물 교환 1:1 교환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화폐가 생겼고 돈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면서 과세, 세금을 붙인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과세 자체가 경제 발전, 수요 공급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요 당시가 프랑스 혁명, 뭐 산업혁명 그 당시 매치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청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어.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심각한 내외 위기에 직면해서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되었지.
가로 묶을게요. 북한파들이 연행을 했던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홍가인 선생님이 그 연행가는 필기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연행가는 19세기 후반이다, 약 200년 이후의 시간이 흐른 뒤다 라고 또 굳이 필기를 각반마다 해줘서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직보 문제를 함정을 파도록 할게요. 필기가 꼼꼼히 다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연행가가 19세기 후반이라는 거 기억 잘 해놓으시고 매치시키는데 힌트를 주시려고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 여기서의 포인트 단어는 인구 증가예요. 네모박스 별표. 자, 여러가지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가 있대요. 가로 묶자.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가로 묶으시고 해결책. 해결책. 자, 이러한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도시화 산업화 그때랑 좀 약간 그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인구가 증가하는 데 있잖니 얘들아. 농촌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농촌의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돈이 안 되지. 우리 도시산업화 때도 도시 집중화 현상, 농촌은 완전 개탈탈 털리고 그랬잖아. 그치? 돈, 씨앗 비료값도 안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면서 이게 돈이 되나 저게 돈이 되나 하는 이러한 노력도 했고요. 그 다음에 높은 효율성을 위해서 그 밭을 개간, 산을 깎는다거나 이런 개간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를 다녀보고 뭐 주변 환경이 좋은 곳으로 바꿔가기도 했고요. 농경 집약화는 뭐야? 여기도 막 이렇게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농사꾼들이 집약적으로 모여서 농사를 짓는 행위를 하기도 했고요. 다 어디 위주야? 농촌 위주야. 그치? 도시 위주의 해결책이야. 왜? 도시로는 다 집중을 하고 있다니까.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농경사회로부터의 일탈, 이주, 그치? 그 다음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 유대는 약화되고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대?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하였다. 즉 자기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었대요. 이렇게 개인 유대가 약화되고 단절되고 계피 보고 그 다음에 이익을 보지 못하니까 얘네가 상호 서로 간에 부조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결사 조직을 만들었으나 둘 다 부정적인 방향의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한 줄 내려와서 불법적인 활동 1번, 위기 상황 2번. 그래서 이렇게 결사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결사 조직은 결국 어떻게?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다. 얘네가 뭐 이건 좀 비약하는 해석이긴 한데 얘네가 처음에는 야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농촌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불법적으로 뭐 마약을 재배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 뭡니까? 최악의 극단적인 생계조차 해결되지 않고 정부, 국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진 그때는 어떻게 된대요? 반란 기부의 밑바탕이 되었다 하는 거죠. 뭐 홍건적의 난 이런 것처럼. 인맥에 기초한 관료사회 부정부패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자, 그럼 인구 증가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결사조직, 관료사회 부정부패. 그죠?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지만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다. 바꿔 말하면 공급이 너무 많아요. 지식인의 공급은 많으나 그 지식인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고. 그럼 지식인도 쫄쫄 굶는 거야. 그지?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다. 그 불법적인 행위가 뭐겠습니까? 합당한 기준과 능력을 가지고서 관료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바치고 관료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거. 우리나라 똑같네, 그치? 매관매직. 박지원의 소설에서 매관매직 되게 많이 언급되고 있죠? 벼슬을 사고 파는 거, 연결되는 거.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번영의 그늘은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더라. 한자성어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비유적 표현, 위기의 씨앗들, 은유법 들어갔죠? 자, 근데 백성들만 그랬던 것은 아니래요. 통치자들도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좌불안석이었대. 지배계층 또한.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뭐를 하겠어? 법안을 만들 수가 있겠지. 얘네들은 정치에 있어서의 대안을 내놓게 되겠죠? 조정에는 조정 통치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즉, 요 당시 우리 지웠네. 아까 전에 청나라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외부적인 요인 2개 중에서 은혜 유입, 두 번째 대외무역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때는 얘네가 어땠다고? 대외무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와 교역을 했는데 지금은 뭐라 그랬어? 외국과의 접촉, 백성, 차단, 개방의 부정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지? 개방의 서구와의 부정적인 태도로 바뀌게 돼가지고 그 개방, 개화가 뭡니까? 우리나라랑 똑같네, 그지? 우리나라에서도 막 이랬잖아, 그지?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확대, 하필이면 또 천주교, 기독교 막 밀려 들어오고 선교하려고 그러고 이런 확대, 그치? 그래서 이런 경향이 강화됐다? 이런 경향이 뭐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몰래 기도하는 집단 찾아서 색출해서 뭐 다 싸그리 시족을 멸살시켜버리고 요러한 행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단하고 폐쇄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었더라.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청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소, 아까 대외 무역 시도했는데 지금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지. 그게 뭐야? 통치자들이 불안을 느낀 것에 대한 결과. 그러나 그때까지 위기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사회 어떤 특정 지식인들만 방안을 모색했었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